자, 그거 보면은 몇 회? 4회? 3회? 3회. 그 페이지는 몇 페이지고? 지금 8페이지. 자, 1번에 보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세 결정에서 현재 종부세는 뭐냐 하니까 일단 부가징수가 원칙이라. 그러니까 부가징수란 말은 고지서로 징수한다 이 말이고, 지방세는 보통징수란 말을 쓰는데 국세는 부가징수란 말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담해가지고 부담시켜서 거둔다. 이게 부가징수라. 그리고 예외로 요게 지금 원칙이고, 부가징수는 종부세는. 그 다음에 예외로 신고납부가 돼. 신고납부. 그래서 요거는 예외라. 그래서 원칙은 부가징수인데, 그래서 이거는 가상금을 부과하게 돼가 있어요. 무슨 금? 가상금. 가상금은 기간을 안 지키면은 가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 요거는 가산세는 현재 없다. 이 부분은 종부세는 가산세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불이행했을 때. 그러면 기간은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기간은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인데,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부가 고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나와 있잖아. 요거는 예외라. 그래서 두 개 다 충돌하면은 부가징수는 없는 걸 보고 신고납부를 우선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더 정확한 계산을 한다. 이 전제죠. 그래서 가표와 세액을 정부가 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을 원칙이나, 이 말은 부가징수가 원칙이나 이 말이라.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 여기거든. 부가징수나 신고납부 기간이 똑같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요게 기한이 되겠네. 자, 신고하는 때는 신고를 했지. 그러니까 부가징수도 있고 신고납부도 되잖아. 요렇게 됐지. 요렇게 됐을 때는 바로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그러니까 요렇게 동시에 일어나면은 부가징수는 배제되고 신고납부를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종합부동산세다. 답은 1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현재 2번, 자, 그 다음 3번, 거기에 보면은 몇 번? 4번. 요거는 전부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세액 확정. 신고조세라. 신고조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 전부 마찬가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가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 전부 신고로, 가표를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기라.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냐? 재산세는 보통징수입니다. 무슨 징수? 그러니까 이건 신고납부가 아니고 정부가 부가징수에 의해서 바로 고지서로 해서 징수한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그 25번이죠. 요게 25번 보고, 그 다음 26번. 26번은 현재 여러분이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몇 페이지를 참작하면 되냐 하니까, 현재 제척기간 만료가 조세 총칙에 보면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조세 총칙에 나옵니다. 잠오죠. 안 자도록 해야 되는데, 납세 의무 소멸 시기에 보면 여러분이 제척기간이 그 7페이지 거기에 8번에 가로 3번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척기간이 쫙 나와 있어요. 7페이지 보면은 그 납세 의무 소멸 시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제척기간 만료 나와 있지. 그게 지금 출제가 되는데 그거 좀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좋습니다. 자, 일단 그 보면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소득세죠. 그러니까 양도세만 그러니까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포탈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제척기관, 즉 민법상 행성권을 말합니다.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이냐? 일반 원칙이 여러분이 그거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몇 년?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기로 바로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2번은 제척기간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5년이 됩니다. 2번에. 그 다음 7년은 뭐냐? 바로 가표 미제출시. 그러니까 무신고와 같은 말이죠. 무신고를 하니까 가표가 신고가 안 된, 제출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7년간. 그래서 요번에는 7년을 좀 외워두세요. 요번에 나올 만한 게 뭐라고? 7년. 그럼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이 바로 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신고조세의 부정행위에 걸리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15년이 나와 있죠. 요거는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요게 15년은 부담부 정려의 양도소득세가 부정행위 때, 무슨 행위 때? 부정행위 때. 그래서 7년하고 15년 요것만 좀 넣어서 요번에는 여러분 기출 준비를 할 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소득세 미제출, 또 취득세 가표 미제출, 무신고입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7년간 여러분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정려를 통한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정행위, 사기 부정행위에 걸리면 15년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이어서 현재 답은 일반 조세는 사기 포탈에 걸리면 전부 다 1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에 가서 자,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은 여러분이 자, 추징 대상 미줄 것이고, 그 다음 30일 이내 마지막에 신고 납부자, 맞죠? 그 정도는 맞습니까? 아까 했던 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지. 추징, 부과 대상, 중과세 세 가지 사유가 걸리면 30일 안에, 나머지는 좀 60일 안에, 맞죠? 아까 했잖아.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맞는데 어디가 틀리느냐? 자, 아까 내가 설명을 할 때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가로 속에 가산세 제외해야 맞죠. 자, 출제가 이래 되는데 대충 해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고 제외해야 옳은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지금 여러분이 중가산세 제도는 우리가 취득 물건을 취득해 가지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중가산세 80%를 부과해요. 바로 보통징수에 의한다. 이래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여러분이 옳지 못한 설명이냐? 취득일로부터 등기한 부동산 나와 있죠. 자,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 안에 등기 시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를 치면 내나 신고 납부가 된 겁니다. 신고. 알겠어요? 등기 치면 신고 납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만약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또 신고 납부도 안 하고 하면은 맞는 설명인데, 등기를 하고 팔아먹는 경우에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했으면 했지 중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요거는 여러분이 중가산세 제도에 보면은 여러분 요약집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산세 제도에 보면 바로 간주 취득은 이미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초 소유자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팔아먹어도 중가산세는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 내용에서 설명되는 건데, 자, 여러분 18페이지 요약집을 보시면 빨리 찾아보세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의 제일 위에 부분에 중가산세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근데 그 기억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지목 변경, 가점 주주 취득 등 간주 취득 그랬죠? 간주 취득은 위에서 보다시피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도, 자, 위에 지문을 보세요. 그게 담안에서 나와 있죠. 이 담안이 전부 다 이 부분을 말하는데, 바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도 중가산세 부과한다 했나 안 한다 했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지. 그래서 이 지문을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27번에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이 어디가 틀렸느냐?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는 항상 기한이 지나서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한다가 아니죠. 아까 내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금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옳은 설명이 되냐 하니까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통지하기 전까지 바로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다. 이래야 설명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보면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할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맞죠. 나머지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28번에 보면 자, 등록면허세 가표가 나오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를 하는 게 원칙이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가표로 한다. 그렇죠. 취득세도 신고를 안 하면 시가표준을 하고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이 부동산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가표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고, 미달신고 이런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든 간에 무조건 신고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무신고가 되면 공시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을 가표로 가세표준을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건축물을 정축하면 벌써 면적 증가란 말이 나오죠. 정축 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정축에 소요된 비용만, 그러니까 정축에 소요된 비용 줄 거 없고 그 말이 가액 증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증가분? 가액 증가분이 가세표준이 된다.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바로 가표 결정하는 정축 부분은 그 증가분으로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 되는 경우는 그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하는 게 종류를 좀 등록면허세에서 좀 알아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총 4가지입니다. 첫째 보면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금액을 말하죠. 이때 채권 금액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채권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이 있고, 그 다음 경매 신청. 경매가 아니고 경매 신청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된다. 가처분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저경악처로 외우세요. 악처. 왜 가로 외우면 안 되냐니까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외우면 헷갈려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경악처로 외우는데 악이 바로 악이 없고 앞,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저경악처로 해가지고 요 금액이 등록면허세 가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 가표 가세표준은 바로 채권 금액이다 이겁니다. 채권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일정 채권 금액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이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바로 거기서 보면은 이미 채권 목적이 된 금액이나 또 채권 처분 목적이 된 금액을 말하는데, 그 채권 목적이 된 금액은 이미 물건 값을 말하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채권 목적이 된 것 또는 그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는 다음으로 밑줄을 껐어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은 뭐냐? 바로 여러분 가처분 시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가처분 시 토지 가격. 그럼 가처분 시 토지 가격이 뭐냐니까 법원에서 명령한 가격이죠. 법원 가로 열고 법원 명령 가격. 법원 무슨 가격? 법원 명령 가격. 자, 그걸 여러분이 요약집 등록 매너시를 보시면 그래서 나올 이게 다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여러분 51페이지 한번 펴볼랍니까? 이 지문이 어디 있는지. 자, 51페이지 펴보면은 거기에 지금 중간에 박스 밑에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하는 거 대가 나와 있죠. 자, 기업이익 적용 악체에 대해서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한다 해놨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니은해봐. 똑같죠? 바로 이 지문을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거. 그죠? 그래서 채권 금액을 하는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그 물건값으로 하고, 또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바로 법원이 명령한 가격, 이른바 가처분할 때 대부분 토지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격을 가표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상속에 하면은 상속 공유물인 때는 취득 지분 가격을 뭐로 한다? 바로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든 등록 매매세든 여러분이 이 가격 결정하는 거는 취득세에 등록 매매세 그대로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 출제 기준일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해서 계산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구분 전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득세를 보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죠. 자,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격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등기 당시 자산의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은 평가 후의 금액을 가표로 합니다. 평가 전이 아닙니다. 재평가 전이 아니고 재평가 후의 가격이 되죠. 자, 주목하세요.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취등록세가 통합이 돼서 한꺼번에 계산이 됩니다. 만일에 취득세와 등록 매매세를 구분해서 계산할 때에 설명이 되는 건데, 취득 당시 가격이 있습니다. 취득 당시 가격이 있고 등록 당시 가격이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났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토지는 만일에 1억짜리가 이게 재평가를 통해서, 재평가는 대부분 가격을 다시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1억 2천이 됐어요. 2천만 원. 그러면 등록 매매세는 등록 당시 가격을 가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전은 1억인데 평가 후는 얼마? 1억 2천.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으로 해라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평가된 금액이라는 건 평가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또 건물 같으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1억짜리인데 등록 당시는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 9천만 원. 그죠? 왜냐? 중간에 감가상각이 일어나니까. 건물은 감가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변경된 금액. 이 금액을 등록 당시 금액으로 해서 가세표. 세금액이 또 이 돈에다 세율을 곱해갖고 등록 매매세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 되겠고, 29번에 갑니다. 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모두 고른 건데, 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법인 문제인지 개인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인은 할부 이자하고 연체 이자를 취득 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그랬고, 법인은 할부와 연체 이자에 대해서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아침에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29번에 보면은 세 번째 가운데 보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X 된다는 걸 알아야죠. 제외한다. 자, 그럼 기억을 봅시다. 취득대금 일시금을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아까 내가 6억짜리를 한꺼번에 끊어주니까 1억을 빼주더라. 그러면 취득가격은 얼마로 한다? 5억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자금이자,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완공일까지, 건물이 완공일까지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 건설 자금이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자는 당연히 취득가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합산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함정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연불 조건의 그 연체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연체이자죠. 연체료가. 자, 이런 거는 X 됩니다. 왜냐? 법인이면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자, 아까 여러분이 토지를 샀는데 이상하게 그 지역의 가격이 싸서 가보니까 매도자의 채무를 안고 여러분이 사게 되면은 10억짜리가 9억이 됐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아까 내가 설명을 했던 그거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이 니은하고 리얼하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포함이 됩니까? 법인이 취득하면 되죠. 개인이 취득해서 X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8번의 답은 5번이 되고 29번의 답은 뭐가 되냐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해설을 잘 해놨으니까 해설을 여러분이 쫙 읽어보세요. 내가 다 했건 내가 직접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면 등록 매니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을 상호 교환, 동그라미색 교환. 교환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상승계 취득이 아니고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래야죠.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그게 틀리고 나머지 봅시다. 자, 국가에 기소하거나 기부 체납하는 것은 취득세도 없고 등록 매니저도 없어요. 재산세도 없고 국가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시하는 외국 정부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매니저를 부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과하면 그 나라도 부과한다는 말이죠. 취득세와 등록세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거는. 자, 또 아까 대의등기란 말을 썼습니다. 대의등기 취득세에 넣으면 취득세에 낸다 하면 되고 등록 매니저 같으면 등록 매니저 낸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의등기인데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의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의리 갑의 명의로 대의등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돈 받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유자 갑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 매니저는 누가 내야 되느냐? 바로 소유자인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세, 등록세 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의 정리나 특별 정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 매니저를 비과시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사가 정리된다는 거는 파산이 나서 지금 재산이 전부 채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법원이 등기관한테 촉탁, 위임 등기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채권자들이 다 어디로 몰려오느냐? 법원으로 몰려오죠.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망한 회사의 재산을 일부를 갖다가 채권자한테 품바에서 나눠줍니다. 이게. 그래서 임시로 국가 등기를 해놓는 거는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둡시다. 이것도 나중에 그 나오면 다 뒤에 나오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요약집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니까 여러분 이 비과세 등록 매니저 비과세 구조를 찾아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54페이지 이 지문이 어디 있냐니까 54페이지 찾았습니까? 54페이지 요약집. 자, 그거 보면은 등록 매니저 비과세 대상 기억
자, 1번, 2번에 있죠.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서 법원 촉탁의 등록은 비과세 한다라고 비과세 대상 아닙니까? 그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국가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임시로. 아시겠어요? 요 지문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비과세 아니에요. 예. 맞지? 그러니까 이 지문 요약 좀 찾아봐. 다 있어. 여러분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많이 읽어라. 요약 좀 많이 읽으면 뭐 어디를 가도 다 잡아냅니다. 자, 그 다음 31번 보세요. 30번의 답은 바로 1번의 교환은 뭐다? 유상승계 취득이다. 요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31번은 바로 사치성 재산입니다. 보세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은 4배 아닙니까? 4배. 그래서 그게 줄 쫙 꺼세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그게 8% 나오죠. 8%. 왜? 428. 그러니까 8%를 합산하는 건 사치성 물건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별꼬리와 5선주니까 선박은 왜 안 나옵니까? 동사니까 안 나왔죠. 예. 그래서 그 4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니까 4개입니다. 4번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가밀억제권역, 가밀억제권역에서 바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요거는 중과세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세율 배수가 다르죠. 표준세율에서 아까 했던 거, 자, 표준세율에서 플러스 4%를 합산하지 8%를 합산하는 제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바로 가밀억제권용 사업용 중과세 대상에서 요거는 현재 4% 합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있는 부분은 사치성 물건도 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그 가면은 32페이지 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뭐 소유권을 지고 있었나 안 지고 있었나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내 거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도 묻지 않습니다. 명심하고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의 시점은 그렇죠.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로 한다. 6월 1일 기준이지 과거의 보유 기간을 감안한다든지 미래에 보유할 것이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면은 내가 납세 의무자고 남이면 그 남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죠. 언제입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죠. 언제냐? 자, 기속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할 때는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예, 법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이해를 했나 안 했나 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법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지방자치단체와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까지는 딱 끊으세요. 이까지는 뭐 계약금을 걸거나 말거나 계약선을 말합니다. 예, 그럼 이건 포인트가 아니고 바로 그 다음인데 그 재산의 사용권을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예, 포인트는 여기 있죠. 사용권 무상입니다. 무상. 유상 같으면 비과세고 왜? 수익자가 국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됐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경우 밑줄 거 공유한 경우 그거는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지분권자를 뭐로 한다? 납세 의무자를 진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요약집 6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약집 60페이지.
자, 요약집 60페이지 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공유 지분이 지금 여러분 나와 있을 건데, 공유 지분.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유 재산에서 그 지분권자, 요렇게 간단히 내가 해놨지. 예. 그러니까 지분이 불분명해도 납세 의무자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에도 동일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 재산의 지분이 불분명하면 균등한 거로 본다는 것도 민법이고요. 우리 세법도 그걸 승계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불분명하면 납세 의무자가 없는 게 아니고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이 불분명하면 50대 50으로 봐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틀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32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34번에 가면 거기서 뭐가 있냐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세율이 낮은 겁니다. 자, 별장 적어보세요. 4%입니다. 천분의 40이죠. 4%. 자,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입니다. 공장 건축물은 0.25%입니다. 0.25%. 천분의 2.5죠. 0.25%. 그 다음 고급 오락장 토지 4%. 건물도 4%. 자, 골프장 토지. 아까 분리과세 됨으로써 4% 때린다고 아까 내가 취득세 골프장 설명할 때 했던 거죠. 등기 안 되면 별도 합산하고 등기된 거는 분리과세 한다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봐라. 설명을 잘 들으면 다 설명이 다 있다는 문제가.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싼 게 어느 겁니까? 제일 낮은 거. 0.25% 2번이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 0.25%가 제일 쌉니다. 나머지 다 4%죠. 자, 그 다음 넘기고 35번에 가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종부세. 자, 요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개념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지금 종부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범위와 다르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미분양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있죠. 정말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종부세가 없어요. 건설업자한테. 안 팔린 거는. 또 임대주택 같은 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재산세는 있는데 이런 거는 재산세는 있죠. 그런데 종부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모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바로 주택 범위입니다. 그냥 과세 범위죠. 과세하는 물건 범위는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그 범위는 상호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주택은 재산세는 있고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하게 할 수 있죠. 분납은 항상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괄적 설명은 맞습니다. 자, 이게 10년 전의 문제다 보니 이렇습니다. 지금 세법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세 기준을 현재 자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아직 종부세를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 77페이지 잠깐 요약집 한번 찾아보시죠.
77페이지 보면 중간에 A, B의 B를 보세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가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 보니까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죠. 토지가 아니고 주택 아닙니까? 주택. 예. 그래서 여기서 왜 틀리냐니까 토지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지 땅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공제액을 여러분 그 계산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이면 10%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바로 토지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택에 대하여 요래 해야 설명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부세도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세가 없으면 종부세도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분 다 요약집에 그거 보면 종부세 다 나와 있어요. 이 재산세가 없다면 종부세가 없다 하는 그 준용에 가는 거는 바로 어디에 있냐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79페이지 제일 밑에 있네요. 79페이지 요약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내나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감면 대상 세금이 그러니까 재산세가 없으면 종부세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법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반드시 단독 소유자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단독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는 매년 6월 1일. 자,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여기서 봤을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위치로 오면은 그 위에가 바로 보유기간 세액공제입니다. 77페이지 A를 보면 나와 있어요. 77페이지 A. 문제 부분을 보면 이게 5년 이상이면은 여러분이 20% 공제받고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40% 공제를 받는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나중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3번은 왜 틀리냐니까 토지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 요래야 맞습니다. 오케이? 자, 36번에 가면, 자, 36번에 보면은,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요약집 어디를 보고 해야 되냐니까 양도세, 이거는 만점 안 주려고 내는 문제죠. 여러분한테. 100점 못 받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면은, 바로, 요약집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119페이지. 요약집 119페이지.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재산하고 그 뒤로 넘기면은 부당행위 계산이 있습니다. 이 파트를 출제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한번 봅니다.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기초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 이 말은 지금 갑이 말이에요. 갑이 있고, 그 다음 을이 있죠. 그 다음 여러분이 보다시피 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재산을 정렬을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게 특수관계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주자, 정여자라고 해야 되고 거주자라 해야 되고 자 이게 전혀 타인이죠. 타인. 그래가지고 요게 요쪽으로 파란 거죠. 을이. 그래서 요거 정여 받자마자 정여 받고 바로 5년 안에 양도를 한 겁니다. 4년 후니까 5년 이내에 걸리죠. 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
보세요. 갑이 특수관계인 을에게, 맞죠? 예. 그러면 이 거주자가 서로 이렇게 바꿔놨네, 이거는. 이건 뭐 정여자로 보고, 이걸 또 특수관계자로 봐도 되고, 이거는 뭐,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주자, 이래 봐도 되고. 그 다음 타인. 자, 이렇게 봤는데, 4년 후니까 5년 안에 양도했다, 이 말이에요. 4년 후에. 자, 그리고, 병은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입니다. 이렇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내용인데, 자, 을과 갑은 누구 관계입니까? 배우자 관계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이월가세를 쓰고, 그래서 이월가세 제도를 여러분 17번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지금 문제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배우자인 경우 을의 양도 차익 계산을 할 때,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받아서 이 사람한테 파는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가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면은 여러분이 요약적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그 제일 위에 지금 내가 법 조문을 그대로 해놨거든. 1번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내에, 양도일부터 소급하니까 정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나 파는 날로부터 5년 이내나 5년 이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거꾸로 보는 거죠. 양도일부터 소급해야 하니까 정여 받아서 5년 이내나 여기서 봐도 5년 이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배우자. 여기서 보면은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데 여기서 혼인관계 소멸은 이혼입니다. 예. 그리고 사망은 이월가세를 배제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또는 존 비속으로부터 정여받은 토지, 건물이나 각종 그 시설물 이용권,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걸 말하죠. 양도 차익을 계산할 자, 줄 거 보세요. 취득가액은 정여한 배우자 또는 정여한 직계 존 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한다는 걸 양도 차익할 때 맞죠? 자, 그 다음 을은 수정받은 사람, 수정자입니다. 수정자. 각각 정여 당시 혼인관계에 있으나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는 것은 요거는 이혼을 말하죠.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은 사망 단서를 주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는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가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에 1억 줬고 요거 받을 때 2억에 받았고 요걸 3억에 양도를 했다면은 양도 차익 구할 때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빼라 이 말이죠. 3억에서 이걸 빼지 말고 이걸 빼라 이 가격.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 맞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 배우자 서로 배우자 관계라 그러면 이 관계에서 5년 안에 일어났는데 5년 안에 이혼을 했다 중간에. 예. 정여 받고 바로 이혼을 하는데 5년 안에 이혼을 해서 이 재산을 팔았다. 그래도 5년간은 부부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가세가 적용합니다. 이월이라는 말은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시기,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또 이 배우자 하면 항상 이월가세를 생각해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 시기를 말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역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이것도 기준이 당초 정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배우자의 그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부당행위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상은. 또 직계 존비속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오는 여러분 요약집에 부당행위 개념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게 묶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배우자의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 존비속 외의 자란 말은 아닌 자의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로 줄을 꺼서 설명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외의 자인 경우란 말은 부당행위 거래에서 이 말이에요. 문제를 이해할 때는 을은 정려받은 자죠. 정려받은 자의 정려세와 양도세액의 합반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누가 세금이 어느 쪽이 큽니까? 수정자 쪽에서 큽니까? 정려자 쪽에서 세금이 큽니까? 그렇죠. 수정자 쪽에서 세금이 큽니다. 을은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림을 봐. 받은 사람이 을아이가. 그렇죠? 이 사람이 세금이 많은, 국가는 많은 쪽에서 세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을 쪽에서 세금이 적으면은 갑이 직접 한 거로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을 쪽이 많아버리면 많은 자 쪽이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이쪽 세금이 2천만 원이고 이쪽 세금이 8천만 원이라면 어느 쪽에 세금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직접 계산한 게 세금이 많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판 거로 보는 거예요. 만일에 역으로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한테 팔았으면 세금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산할 때 이게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적습니까? 이쪽이 수정자가 당초 정려자가 팔았을 때 세금보다 싸죠? 이럴 경우에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많은 쪽에서 내야 됩니다. 이거는 1억이요. 이거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직접 한 거로 봐서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때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려자가 세금이 많으면 정려자가 판 거로 보는 것이고 수정자가 양도세가 많으면 수정자가 판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면 말을 달리하면 직접으로 말하면은 을이 병한테 팔은 거로 본다. 갑이 판 거로 보지 않는 거죠. 자,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자, 이래 배우자가 나오거나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이월가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각각 을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해야 맞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어느 수준이니까 한 9월 달에 가야 이해를 하니까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점이 여러분이 그 어디 있냐니까 넘겨보면은 2월 가세에서 연대납세 의무를 요약점에서 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리를 자, 그 넘겨보면은 122페이지 한번 펴봐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폈습니까? 폈습니까? 자, 그거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박스. 자, 거기에 보면 고딕체로 진하게 나온 게 연대납세의무가 눈에 보일 겁니다. 나와 있죠? 에? 자, 그러니까 배우자 이월가세를 쓸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그래, 바로 없다 했는데 있다 해서 틀리잖아. 그제? 그러나 부당행위에 걸리면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네. 그래서 부당행위는 뭔데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정려행위가 아닐 때 부당행위로 보는 거고 배우자와 정려자 간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정려행위는 이월가세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37번에 가면 자, 요거는 지금 요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좀 외워서 요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7번의 지문은 자,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줄 거세요. 임대주택입니다. 양도주택이 아니고 임대하는 주택. 자, 요거는 9억 초과죠. 9억 초과. 10억이라는 거는. 그래서 고가주택이 됩니다. 고가주택. 고급이 아니고 고가주택. 아까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라 했죠. 네, 그겁니다. 고가주택 1주 본래 잘 봐요. 여러분이 부부지간 합산해가지고 주택 한 채를 임대한 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종합사업소득세가 없어요. 부부지간 합산해가지고 한 채. 그런데 이 한 채가 문제죠.
이것도 고가주택에 걸리면 재산 있는 집이죠. 이런 거는 비과세를 안 시킵니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부부지간 합산해가지고 부부지간 합산해서 일반 주택을 하나를 갖다가 임대하면은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과세를 합니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예, 이게 만약에 9억 이하 같으면 비과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당시 시가가 10억의 법정 요건을 1세대 1주, 이것도 고가주택이죠. 자, 최대 여러분 80% 보유기간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대 몇 년간 보유하면 80%까지 가느냐? 10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80% 이상, 80%를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가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 공유주택이죠, 공유주택. 자, 공유주택이면 여기서 갑의 지분이 40%, 을의 지분이 60%의 하나의 주택을 갖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 주택의 임대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지분이 많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누가 지분이 많습니까? 갑이 많습니까? 을이 많습니까? 그럼 을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잘 들어. 주목해봐. 여러분이 지금 부부지간 합산해갖고 임대주택이, 이거 비과세할 때는 부부지간 합산이지. 이거 외에는 전부 각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 합산이 딱 하나 있는데 임대주택 비과세할 때는 부부지간 합산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각각으로 봅니다. 자, 부부지간 합산해갖고 1주택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임대를 하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없어요. 임대하니까 사업소득이 임대사업자 사업소득입니다. 자, 봐이. 근데 부부지간에 요렇게 여러분이 임대주택 한 채가 있고 또 친구하고 임대를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을 입장, 이게 을이라 을 입장. 자, 아까 60% 집 한 채가 있지. 그럼 40%또 있었지. 이건 갑의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을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부부지간 합산해갖고 집 한 채를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세가 없어요. 근데 요런 집을 또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집이 두 채가 돼버리죠. 그러면 사업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그래서 이 집을, 그러니까 공유가 무조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나쁜 거죠. 빨리 이거는 지분을 바꿔줘야죠. 그럼 둘 다 나중에 비과세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을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 주택? 을의 주택. 지분이 큰 자의 주택이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임의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건축법상 집으로 등기를 못 받았다. 이게 집의 행태가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산촌에 있는 주택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 구조가 이상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바로 비과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면은 양도세 여러분 규정에 있는데 양도세 구석구석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요약집에 보시면 뭐 우리 기초책도 있습니다만은 요약집 찾기가 편합니다. 왜? 간단하기 때문에.
그 등기, 미등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이익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보면 장기 할부, 법원에 대해서 일어나는 행태 이런 게 전부 다 등기를 못 받더라도 되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요약집 118페이지에 나옵니다. 16번 단위에 나오죠. 16번 118페이지. 자, 미등기 자산의 예외 자산이라면 제외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건 등기 안 치도 등기로 봐주는 거고 다 장기보유 특별 근데 비과세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어디에 나오는 지문이냐 하니까 그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16번에 3번. 자, 그거 보니까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무허가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이다 이래 나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집은 등기 안 치고 팔아도 등기 자산을 인정받아 가지고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을 갖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등기 안 치고 팔아먹으면 이건 70% 중과세를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아주 그냥 판잣집 비슷한 그런 집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은 5번에 그래서 이거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의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보세요. 공부상에 현재 여러분 내가 이거 이제 가장 설명이 빠른 게 우리 시내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멍멍탕집이 있죠. 멍멍탕집. 물론 식당도 있는데 대부분 가정주택이 이런 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사실 끝으로 보면 집 아닙니까? 근데 안에 가면 식당이죠, 그거. 그걸 현재 멍멍탕집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 시고도 돼 있고 이러면 이런 거는 현재 집이 아니고 이거는 영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로 보지 주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택으로 볼 수 않고 그걸 뭐로 본단 말이고 영업용 건축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현황 부과의 원칙이라는 걸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걸 알아두고 38번을 보면은 다음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건데 자, 요 지문도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38번 지문은 하나도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세요. 건무상 행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에 등기된 일반주택. 그러면 일반주택은 뭐냐 하니까 서울주택을 말해요. 서울주택. 등기된 일반주택이란 말이 뭔데? 서울주택. 서울주택을 그러니까 저 인천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 대전에 집 한 채가 있고요.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밖에 있는 거는 인천 어디야? 대전에 있는 집이고요. 서울에 있는 집은 지금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빨리 이해가 가죠. 자, 그럼 일반주택이 있는데 이때 각각 한 개씩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래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래는. 근데 조건이 있죠. 건무상 행편이란 말은 여러분이 실소유자가 지금 대전으로 직장이 옮겨져 가지고 정금 문제로 대전에 집을 사고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서울 집을 팔고 대전으로 이사하면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사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집에 대해서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를 받습니다. 물론 거주 2년, 보유 2년 충족을 시킨 집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장기 할부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자, 이거는 등인사 중 빠른 날로 하라. 양도식입니다. 양도 취득식이 나중에 요점 정리 찾아보면 장기 할부는 등인사 중 빠른 날 요래 정리해놨죠. 네, 그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면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 줄 거세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그래서 약정이란 말은 민법으로 말하면 특약입니다. 특약. 예. 특약 약정한 경우에는 바로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주목. 본래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양도자, 팔아먹은 님이 양도세 낸다 아닙니까? 그죠? 사는 사람은 취득세 내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계약을 하면서, 야, 인마, 취득세도 매수자가 내고 양도세도 매수자가 내. 특약을 한 겁니다. 예. 계약은 자유니까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 봐이. 양수자가 본래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건 특약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게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 대금을 갖다가 결제를 한 게, 잔금을 완전 정리한 게 언제나 하니까 막 9월 1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양도세를 매수자는 언제 냈냐 하니까 10월 20일 날 납부를 했다 가정합시다. 양도세만. 대금은 다 이때 청산하고 양도세 제외하고는 다 했죠. 그러면 양도 시기를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나? 이거는 필요 없느냐? 이 말이라. 양도세 낸 거는 잔금 지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됩니까?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외. 이거로 봐라. 언제가 되는? 9월 10일이 양도 시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손금, 양도 차손이죠. 결손금은 여러분 깨진 돈, 이른바 양도 차손. 양도 차손은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탈산할 수 없다 해야 맞지, 있다 해서 틀리죠. 네.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 대상인 지금 가면은 그래서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기본 공제는 연 250 범위 안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공제 밑줄 쫙 긋고 그거는 소득별로 공제받음 고래 적어 놓으세요. 소득별로 자산별입니까? 소득별입니까? 소득별. 소득별로 공제받는다 해서 맡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그 39번은 좀 이따 하고 40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8번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38번, 37번은 답이 몇 번이고 이게 3번이 되고 38번은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 되겠습니다. 결손금 합산할 수 없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한번 보세요. 39번 보면서 보는데 자, 요 문제는 지금 해설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설은 양도 차익을 구하는 문제가 옛날에 기출되었고 내가 이걸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놓은 건데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 특수관계자인 아니고 전혀 다른 병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 타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특수관계자고요. 자, 요로 재산을 갖다가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 여러분이 현재 보면은 이걸 양도를 했는데 자, 요 부당행위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요게 2007년도입니다. 7년도 3월 5일이죠. 예, 3월 5일. 그렇죠? 날짜를 보세요. 요게 지금 3억 얼마? 1,000만 원. 시가는 얼마입니까? 시가는 3억. 자, 요것도 보세요. 요거는 지금 거래 가격이 5억이고 시가는 얼마냐? 시가는 꺼서 5억 6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자. 취득을 하고 갑이 취득을 해서 을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갑 특수관계인 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을로부터 채서 갑이 중심이 돼야 이게 서로가 바뀌네 내용이. 갑이 사고 을이 지금 을로부터 취득을 했으니 이 사람이 갑이 샀지. 그리고 백한테 팔았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이거는 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갑을 백은. 자, 그래서 누가 팔았느냐 이걸 보는데 자, 요게 서로 특수 관계자 간에 다 일어나는 행위로서 요 금액 봐라. 요 금액을 보면 지금 부당 행위인가 아닌가 가격 차이를 봐야 돼. 자, 요 시가에 5%거든. 3, 5, 15 하면 얼마고? 1,500만 아이가. 그지? 그럼 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지금 1,000만 원 차이 나잖아? 1,500만 원 미달이지? 5%부터 차이가 나야 부당행위라. 그럼 요렇게 시가가 3억짜리를 3억 천에 사는 거는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왜냐하면 5%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막 일반적 거래 요게 취득가로 그대로 계산하는 문제라. 당시에 이 계산 문제가 제일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라. 요거는 보면 요게 부당행위로 요렇게 요렇게 팔았는데 지금 요게 거래가고 요거 시가잖아. 그러면 요 금액의 5%를 계산해봐. 그럼 이게 2,800만 나오거든. 5% 계산하면. 그럼 요 차이가 지금 6천만 아이가. 얼마? 그럼 5% 넘었지? 이 차이가. 본래 2,8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미만이 되면은 요거는 정당한 거래인데 벌써 이걸 넘어서 차이가 일어난다고. 5% 넘었지, 이 가격이. 그럴 때는 어느 가격을 양도가로 하냐니까 바로 시가를, 거래가를 양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로 해요. 그래서 요때 갑의 양도 가격은 얼마로 보냐 하니까 부당행위에 걸려가지고 요거는 5억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거래가가 안 됩니다. 만일에 요게 2,700만 원 차이가 나면은 내나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부당행위에 걸리는 바람에 이 가격은 거래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시가를 양도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얼마? 시가가 5억 6천이죠. 5억 6천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 취득가는 지금 볼 때 요거는 당초 거래가 그대로 여러분 계산하면 됩니다. 3억 1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요게 뺐을 때 우리가 뭐냐니까 양도 차익이 됩니다. 양도 차익 계산하면 2억 5천만이 되죠. 자, 과거에 문제가 나온 거는 요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이 지금 요래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이 핵자가. 그러면 지금 물은 거는 양도 차익을 물은 게 아니고 소득 금액을 물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2007년도에 받아 사가지고 지금 언제 팔았어요? 이걸 2010년도 5월에 5년 안에 팔았잖아, 이게. 그래서 부당행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10년 5월 10년도 10월 5일이네. 10월 5일 날 팔았어요, 요걸. 예. 그러면 이게 보유기간이 총 얼마가 되냐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아마 3년 7개월 될 겁니다, 이게. 얼마 돼? 3년 7개월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럼 요게 3년 미만이 되면 요 금액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로가 되죠. 3년 미만을 보유하다 팔면. 3년 이상을 보유하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지.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은 요게 10%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3년 7개월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은 10%입니다. 그러면 요게 2,500만 나옵니다. 그렇죠? 2억 5천원이니까 10% 2,500만 원. 그러면 요게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여러분이 2억
2,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해설이 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문제 일어 나오면 이래 해야 돼요. 2,250만 원이 답이 되는데 답은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은 뭐냐? 양도 차익을 물으면 4번을 하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문제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볼 때 답이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이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막 이게 이렇게 있다 하세요. 그냥 이건 출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답을 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 40번. 자, 40번에 보면은 뭐냐 하니까, 국내 소재 부동산과 요 지문도 여러분이 요번에 반드시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설명 중 틀린 거 40번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번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줄 거. 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 유상 양도하는 권리. 이게 바로 분양권이죠. 분양권. 네.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를 이어서 예를 들어서 분양권으로 보면 됩니다. 분양 아파트 당첨권이죠.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과세 대상이다. 줄이면 이겁니다. 그 다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세는 필요경비가 될 수도 없고 증여세도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단 2월 가세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되는데 상속세는 무조건 필요경비 X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 해야 맞죠. 그래서 요게 2번이 됩니다. 틀리고. 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상속 개시일 맞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을, 자, 줄 것이에요. 세율입니다.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예. 잘 들으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상속은 언제 받았냐 하면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먹을 때 세율은 당초 여러분 부모님께서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여러분이 팔아먹는 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니까 세율 적용할 때 씁니다. 세율 적용할 때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네, 거기 다 나중 그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그 다음 부동산 취득 권리에 지금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세 기준 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줄 거 봐. 불입한 금액 그게 3억 적어라. 적었어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 시중에 가면 P라고 그런다. P. 네. 그거 1,000만 원 적어봐. 그러면 공시지가가 계산이 되는 기라.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기준시가 되는 공시가격 아닙니까? 네. 그럼 얼마 돼요? 이때까지 불입한 금액이 얼마? 3억. P가 얼마나 붙어서? 1,000. 그럼 합치면 기준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반드시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상속세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는 거고 상속받은 시점은 상속 개시일로 하는데 상속 재산을 팔아먹을 때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이른바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팔아먹는 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해라. 그래서 요거는 세율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세율. 우리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거 계산할 때 나중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한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어느 게 있냐니까 이게 뭐 떨어진 게 다 요약제 보면 안 읽어봐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안에. 문 찾아서 그렇지. 자, 여러분이 107페이지 한번 펴봐요. (107페이지) 펴보면은 그게 박스 지금 계산 기간 계산의 기산점 해가 나와 있지. 박스 만들어놨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놨나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율 적용할 때는 당초 부모님이 옛날에 산한 그 시점부터 현재 여러분이 팔아먹는 것까지 보유기간을 결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러분이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을 따져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